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상은 숨겨진 폭탄과 빗나간 예측으로 가득합니다. 월가를 덮친 38조 원 규모의 보이지 않는 공포부터 26만 명이 올 줄 알았던 광화문의 텅 빈 사연까지 지금 바로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겉으로 드러난 현상과 그 실제 데이터 사이의 괴리가 상당히 큰 이슈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이 내용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그 미국의 거물급 3호 대출 운용사인 블루아울 그리고 스톤리지까지 연달아 환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아, 그 이른바 펀드론 공포가 지금 월가를 흔들고 있죠? 네, 이게 진짜 남일이 아닌 게요. 국내 증권사나 보험사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기관들이 여기에 물려있는 돈만 무려 38조 원이에요. 38조 원이요? 와,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네, 엄청나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약간 그 구조적인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뱅크런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은행 앞에 막 줄을 서서 예금을 빼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3호 대출은 애초에 기업에 장기간 돈이 묶여있는 대출인데 어떻게 런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3호 대출이 은행이 아니라 운용사가 기업에 직접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그림자 금융이라는 겁니다. 아, 그림자 금융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폐쇄형으로 자금이 딱 묶여야 맞는 거죠.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운용사들이 투자자들을 더 끌어모으려고 일정 기간마다 돈을 뺄 수 있게 해주는 단계방형 펀드 구조를 앞다투어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미끼를 던진 거군요. 맞습니다. 문제는 지금처럼 막 고금리가 길어지고 기업들 이자 갚을 능력이 떨어질 때 터지는 거죠. 부실률이 올라가니까요? 네, 대출 부실률은 올라가는데 투자자들은 공포감에 약속된 환매 기간에 맞춰서 일제히 돈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당장 현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빌려줬으니까요. 그래서 멀쩡한 다른 자산까지 헐값에 내다 팔아야 하고 이게 펀드 전체 수익률을 갉아먹는 죽음의 소용돌이로 이어집니다. 결국 버티다 못해서 돈 못 돌려준다며 셔터를 내려버린 거죠. 와, 결국 겉으로는 유동성이 있는 척했지만 실상은 압력계가 고장난 파이프에 돈을 쏟아부은 거나 다름없네요. 파이프가 터지기 전까지는 내부 압력이 얼마나 높은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게 바로 정보 비대칭성의 위험이죠.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전수조사에 나섰다고는 하는데 약간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이미 터지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게 단순한 현황 파악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한 숫자 맞추기식 조사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국조차 어느 기관이 얼마나 위험한 부실 채권을 쥐고 있는지 정확히 모를 거거든요. 아, 당국도 모를 정도로 깜깜이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번 조사는 단순히 누가 얼마 투자했냐를 넘어서야 합니다. 펀드가 보유한 그 기초 자산, 즉 돈을 빌려간 기업들의 실제 현금 흐름과 생존 가능성까지 뚫고 들어가는 정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되어야 해요. 실물 경제로 번지는 걸 막으려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리스크 전이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블랙박스의 결말이 참 무섭네요. 그런데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비명을 지르는 또 다른 거대한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화제를 좀 전환해 볼까요? 바로 두바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아, 두바이. 거기도 지금 심상치 않더라고요. 네, 그 이란의 미사일 공격 이후에 단 3주 만에 두바이 부동산 거래량이 51%나 급감했어요. 고급 주택 가격은 25%가 폭락했고요. 반토막이 난 거네요, 거래량이. 맞아요. 특히 중국 자본 2조 원이 묶여서 탈출을 못하고 있다는데 아니 그 부자들의 천국이 어쩌다 순식간에 돈 감옥이 된 걸까요? 우리가 보통 부동산 볼 때 교통, 학군, 조망권 이런 거 따지잖아요. 하지만 글로벌 초고가 부동산, 특히 두바이 같은 곳의 핵심 가치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안전 마진이죠. 아, 안전 마진이요? 중립국 같은 느낌인가요? 네, 글로벌 분쟁이 터져도 이곳만은 안전하다는 일종의 프리미엄이요. 거액을 투자하면 주는 골든 비자도 사실 그 안전을 담보로 한 티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이라는 기초공사가 미사일 한 방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공항이나 항만 같은 핵심 인프라까지 공격 위협을 받게 되니까 이제 화려한 마철루랑 세제 혜택이라는 껍데기만 남게 된 거죠. 아, 진짜 그렇겠네요. 여기서 가격이 25% 빠졌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방금 말씀하신 거래량 51% 급감입니다. 폭락한 가격이라도 팔고 싶은데 사줄 사람이 아예 없다는 뜻이거든요. 아, 유동성이 완전히 말라버린 거네요. 네, 자산의 가치는 결국 내가 원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에서 나오잖아요.
안전이라는 내러티브가 깨지는 순간 그 자본의 유동성은 거짓말처럼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와, 지정학적 불안이 자본 흐름을 그냥 멈춰 세운다는 게 확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요, 이 두바이 부동산을 무너뜨린 중동의 나비 효과가 지구 반대편 미국의 정치적 스탠스까지 막 급변하게 만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말씀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 행보를 보면 정말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이란 상대로 조기 완승을 막 주장했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돌변해서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 안 열면 이란 발전소를 폭격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하루 만에 입장이 완전히 180도 바뀐 거네요? 네, 어제는 이겼다고 웃다가 오늘은 폭격하겠다니 이러면 시장이 갈피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걸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요. 겉보기엔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운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히 경제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돌변하게 만든 진짜 이유는 중동의 군사 지형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바로 미국 본토의 주유소 기름값입니다. 아,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이 20%를 차지하는 바로 그 길목이죠. 거기가 막히면 유가가 끼니까요. 맞습니다. 거기가 막힐 수 있다는 위험만으로 벌써 국제 유가가 치솟기 시작했고 이게 고스란히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직결되거든요. 원래 트럼프의 계산은 동맹국들한테 안보 비용 청구하고 자기는 한 발 빠지는 전략이었어요. 비즈니스맨의 마인드였죠. 네. 그런데 유가가 치솟으면서 자국 내 물가가 흔들리니까 본인의 정치적 생존이 당장 위협받게 된 겁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방어라는 절박함이 직접 타격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강제한 셈이죠. 아, 결국 중동 안보 리스크가 유가를 건드리고 그게 미국의 물가를 자극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어버리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흐름입니다. 이게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이나 계좌로 연결되면 이야기가 굉장히 뼈아파집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변동성이 결국 성장주 투자자들의 목을 막 조르고 있거든요. 테슬라 상황 볼까요? 아, 테슬라 지금 많이 힘들죠. 네, 차량 인도량은 전년 대비 16%나 감소했고요. 중국 업체 저가 공세에 밀려서 주가는 200일 이동평균선 깨고 360달러 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많이 밀렸네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요. 2021년 고점 부근에서 진입한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무려 5년째 본전이거나 마이너스 구간에서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5년째 본전인 계좌를 들고 이 상황을 어떻게 버티시겠습니까? 진짜 힘든 시간이죠. 5년이라는 시간은 자산 증식에 있어서 치명적인 기회비용입니다. 단순히 계좌 잔고가 제자리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지난 5년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지금 본전은 사실상 엄청난 마이너스와 다름없습니다. 아,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으니까요. 지금 월가에서도 테슬라를 두고 의견이 완전히 반으로 팽팽하게 갈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낙관론자들은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자율주행이나 AI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독점적 미래를 미리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단순한 차가 아니다 이거죠? 반면에 신중론자들은 결국 지금 당장 캐시카우는 전기차 판매인데 보조금도 축소되고 마진율도 떨어지는 하드웨어 기업의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합니다. 미래의 꿈과 현재의 재무제표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네요. 믿음과 현실의 줄다리기 속에서 정말 투자자들의 피만 마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부가 이런 해외 주식 투자자들의 지친 심리를 파고들면서 아주 강력한 미끼를 던졌어요. 아, 그 RII 정책 말씀이시군요. 네, 23일부터 출시되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이른바 RII입니다. 복수 계좌 개설 허용해주고요. 5월 말까지 해외 주식 팔고 국내로 돈 옮기면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해줍니다. 7월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를 깎아주고요. 합산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이나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한 셈이죠. 근데 제가 계산을 좀 해갔거든요. 근데 혜택이 파격적이면 뭐하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 완전 미친 환율 상황이잖아요. 양도세 22% 아끼겠다고 지금 해외 주식 팔면 그 1,500원이라는 역사적 고환율에서 나오는 달러 환차익을 포기해야 해요. 그렇죠. 달러라는 안전자산을 버리고 원화로 바꿔야 하니까요. 과연 세금 좀 아끼는 게 이 기회비용을 상쇄할 만큼 매력이 있을까요? 돌아올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 지점이 이 정책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엑셀 한 번 돌려보면 당장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답이 나옵니다. 맞아요. 게다가 지금 미국 증시 하락세라 팔 타이밍 잡기도 애매하고요. 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환율이나 세금이 아닙니다. 바로 국장, 즉
국내 증시 자체의 매력도입니다. 세금 면제해준다고 해도 구조적으로 수익 내기 어렵고 주주 보호도 취약한 시장으로 기꺼이 돈을 옮길 투자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투자자들이 왜 국내 증시를 불신하는지 그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 마침 터졌다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막 손짓하는데 정작 돌아온 시장에는 전문가 참칭하는 포식자들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아, 그 핀플루언서 불공정 거래 적발 사건이군요. 네, 금융당국이 유튜브나 SNS에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들의 선행 매매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수법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유명 유튜버 A씨는 시청자들한테 자기는 주식 안 한다고 뻥을 쳐놓고 방송 추천 직전에 자기 차명 계좌로 그 주식 싹쓸이를 했어요. 전형적인 펌프인 덤프 수법이네요. 네, 방송 나가고 개미들 몰려서 주가 오르니까 본인은 꼭대기에서 다 팔고 도망갔고요. 또 다른 증권방송 전문가 B씨는 동료 방송 추천 종목을 미리 빼내서 유료 회원들한테 넘겼습니다. 일반 방송에 공개돼서 폭등할 때 물량 떠넘긴 거군요. 이것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닙니다. 정부의 비대칭성을 무기로 타인의 자본을 갈취한 명백한 범죄죠. 진짜 악질적이네요. 수십만 구독자라는 권위, 그리고 높은 수익률이라는 내러티브를 이용해서 자신을 믿는 시청자들을 본인의 엑시트 유동성으로 사용한 겁니다. 엑시트 유동성. 그러니까 자기가 비싸게 팔고 도망가기 위한 총알바지로 기독자들을 썼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23일부터 당국 집중 제보 기간이 시작되는데 투자자 스스로도 세상에 공짜 수익은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누군가 달콤한 수익을 속삭일 때 그 사람이 얻는 진짜 이익이 뭔지 비판적으로 의심해 보셔야 해요. 맞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정보 비대칭성에 속고 있다면 데이터를 다루는 정보 행정 영역은 좀 다를까요? 이번에는 시야를 넓혀서 데이터 예측 실패와 자원 분배 딜레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 엔터주랑 광화문 이슈인가요? 네, 먼저 엔터주 계리부터 보죠. 국내 엔터 4사가 작년에 합산 매출 7조, 영업이익 1조 1천억 원이라는 역대급 실적을 냈어요. 3월에 엑소, 트와이스, 빅뱅, BTS 등 메가 IP들이 막 컴백했는데도 주가는 최대 19%나 급락 중입니다. 실적이라는 펀더멘털과 시장 수급이 완전히 엇갈린 상태죠. 돈을 그렇게 잘 버는데 왜 떨어지나요? 반도체 같은 다른 대형 유망 섹터로 시장 유동성이 다 빨려 들어가 버렸거든요. 엔터주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시장에서 소외받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주식시장 밖 오프라인 광화문 광장에서도 똑같이 재현됐습니다. 경찰이랑 서울시가 BTS 광화문 공연에 26만 명이 몰릴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26만 명이요? 엄청난 숫자네요. 네, 그래서 만일의 사태 대비한다고 공무원 1만 명을 투입했습니다. 가용 안전 인력의 3분의 2를 한 곳에 다 몰아넣은 거예요. 이태원 참사 이후니까 당국 압박감은 이해가 가긴 합니다. 무방비보다는 낫다는 논리였겠죠. 하지만 결과가 허탈했습니다. 실제 현장에 온 인원은 6만 명에서 많아야 10만 명 수준이었어요. 예측치 절반도 안 온 겁니다. 결국 동원된 공무원 수방으로만 세금 4억 원이 그냥 낭비됐어요. 아, 이건 단순히 세금 4억을 썼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히 데이터 기반 행정이 시스템적으로 실패했다는 게 핵심이죠. 대체 26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근거로 나온 건지 빈약하거든요. 확실히 그러네요. 더 큰 문제는 자원의 기회비용입니다. 민간 기업 행사에 안전 인력 1만 명이 집중됐다는 건 그 시간 동안 서울의 다른 지역 응급 대응 체계에는 엄청난 공백이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아, 맞아요. 결국 한정된 공적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딜레마의 문제네요. 이 자원 분배의 고민은 최근에 아주 뜨거운 감자인 청년 탈모 지원 이슈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자원 분배의 우선순위를 묻는 대표적 사례죠. 지금 이재명 대표 발언 이후에 성동구는 연 20만 원, 보령시는 연 50만 원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치관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한쪽에서는 청년 탈모가 단순 미용이 아니라 취업이나 결혼 같은 사회생활의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봅니다. 청년들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적 고립을 막는 게 예방적 복지 차원에서 맞다는 논리죠.
반면에 의료계나 재정당국의 현실 논리는 좀 다르잖아요. 네, 완전 제로섬 게임이니까요. 매년 건보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탈모에 예산을 배정하면 생명이 오가는 중증 질환이나 필수 의료 체계로 가야 할 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탈모로 인한 심리적 고통 구제라는 논리와 한정된 재정이라는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아,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결국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이슈들, 깜깜이 3호 대출 폰드론부터 속임수 핀플루언서, 빗나간 26만 명 인파 예측까지 이게 전부 정보의 비대칭성과 가려진 진실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청취자분들의 오늘 하루 인사이트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논의를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막강한 정보력과 예산을 가진 정부나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단 인플루언서들조차 군중의 규모를 엉터리로 예측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는 그 투자 정보나 사회적 상식은 과연 객관적 사실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편집된 내러티브일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정보의 진짜 출처를 한 번쯤 꼭 의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정말 생각하게 만드는 묵직한 통찰입니다. BT의 5분 세상 읽기 심층 분석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